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종이 포일이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섞여 들어간다면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가요? 종이 호일은 이제 종이를 기반으로 그 위에 이제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는데요. 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실리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명칭은 폴리실록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높은 온도에 노출됐을 경우, 높은 온도라는 건 보통 이제 160도 이상입니다. 160도 이상에 노출되면 실제로 그 미세한 실리콘 플라스틱이 일부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그런 음식으로 이염될 수 있다라는,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실험 결과 통해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PP, PE, PS, PET 이런 범용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연구를 별로 안 했을까요? 실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연구가 활발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이포일 너무 많이 쓰이고 실리콘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으라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다른 미세 플라스틱들의 독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저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출을 안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온도예요. 온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종이포일은 감싼 용도로 쓰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접시에 잠깐 깔아가지고 고기 같은 거 기름지게 올려놨을 때 하게 되면 좀 설거지할 때 좀 편한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는 아주 최고인데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높은 온도로 거기서 뭔가 고기를 굽는다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이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나무 도마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나무 도마면 그 자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천연 같으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도마 같은 경우는 실제 두 가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미세한 기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 수분들이 이제 많이 머금은 상태다 보면 미생물이 많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많은 이 균들이 번식하면서 자칫 거기서 다시 요리를 하게 되면 수많은 어떤 균에 우리 미생물들의 유해한 미생물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건 각각 너무 습한 조건에서 건조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베란다 같은 데서 한번 건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건 또 나무 도마는 세제도 걱정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세제로 딱 닦고 물로 충분히 헹군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실험을 해보면 다시 용출 실험을 해보면 그 잔류하는 세제가 너무 많아요. 다시 어마어마한 세제가 나오는 걸 정말 많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 도마 세척하실 때는 별도로 좀 이왕이면 먹을 수 있는 세제로 세척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라든지 이런 것들, 구연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척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도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플라스틱 도마 쓰신다면 그 소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보통 PPP라고 보통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자체에서 음식이 닿는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 플라스틱들은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서 이제 조직이 조금씩 끊어지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 위에다 칼질하면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끊어진 상태에서 음식이 거기서 올려놓지게 되면 마찰 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은 저런 플라스틱 도마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소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체 시점은 가급적이면 좀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인다. 그러면 미련 없이 플라스틱 도마는 교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우깡, 과자봉지, PET 생수병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은 무엇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그 실험 결과 새우깡을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새우깡을 분석해 봤더니 PP라고 하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유독 좀 많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판단해 봤을 때 그 과자 포장지 그 내부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소재가 있고 거기다 다시 이제 PP라는 걸 코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음식물 새우깡이라는 과자 닿는 게 PP라는 소재가 닿거든요. 근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음식물 담겨지고 마찰 등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진 것들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봉지에서 1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기준 크기가 몇이었냐면 20 마이크로미터였어요. 20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더니 한 1000개 나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20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봤다면 미만까지 봤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마 관찰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봉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걸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한 경우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참고로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페트병 생수인데요. 이제 페트병 생수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 미세 플라스틱, 하나는 유해한 발암물질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페트병 생수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무조건 관찰이 됩니다. 무조건 관찰됩니다. 해외 제품이든 국내 제품이든 무조건 관찰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페트 생수가 PET라는 소재가 처음부터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형 가공을 해서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고온 고압이 노출되다 보면 이 조직들이 좀씩 끊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고압으로 물을 딱 담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와요. 그 조각들이.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뭐 연구 결과에 따른 뭐 수만 개 뭐 나온다는 뭐 수십억 개 뭐 이런 얘기도 수억 개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인데 최근에 정부 자료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페트병 생수를 이제 직사광선에 노출시킨 겁니다. 실제 우리가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앞에 다량에 놓고 비치하고 판매하잖아요. 직사광선에 그때 노출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물을 분석해 봤더니 알데히드류 같은 발암물질들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환경부에 지침을 내립니다. 빨리 이거 개선해라, 시정해라 라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차광포.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대량으로 밖에다 놓고 판매한다면 차광포로 가리게 돼 있어요. 차광포로 가려.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그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편의점인데도 차광포 씌우지 않고 보관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노출되다 보면 이런 PET 소재에서 그런 알데히드들이 이제 노출된다는 거. 그 중에는 발암물질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즉석식품이 비스페놀 A와 유해 금속의 주요 노출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통조림 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속 재질이잖아요. 근데 금속 재질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 내부 코팅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에폭시 수지라는 건데 에폭시 수지를 만드는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BPA, 비스페놀 A라고 불리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진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마트에서 파는 거를 이제 통조림 캔을 수거해서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의 통조림 캔 제품에서 BPA가 관찰이 됐다라는 겁니다. BPA라고 하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빠지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썼겠죠. 근데 이게 호르몬처럼 작동한다고 하면서 여러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조림 캔 제품에서는 그런 그 BPA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에폭시 수지지만 그 잔류하고 있는 BPA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름진 거에 노출되면 또 열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조금씩 서서히 노출된다라는 거, 용출된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조림 캔을 먹으면 버려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딱 그 통조림 캔 제품을 딱 보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나와 있는데 보통 제조일자를 잘 안 박아요. 안 적고 유통기한을 그냥 해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으면 유통기한이 만약에 얼마 안 남았다. 뭐 6개월,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건 가급적 구매하지 마십시오. 근데 유통기한이 보통 이런 게 보통 2, 3년이거든요. 유통기한이. 근데 누가 봐도 유통기한 3년 남았다. 그러면 제조된 지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담겨진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음식물 담자마자 쭉 빠져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을 알려드리면 그걸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유통기한이 좀 오래 남은 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집에 저런 걸 갖고 계시다면 유통기한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떤 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BPA 안 나온다 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료 중에 BPA가 아니라 BPS라고 하는 요소도 많이 쓰여요. BPS를 쓰니까 BPA가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PS는 안전한 줄 알았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BPS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했더니 역시 BPS도 독성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팁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중금속 이제 또 별개 문제로 일단 중금속 중에 납이라는 게 있어요. 중금속 납 안 좋은 건 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고 뭐 그래서 전 세계 좀 관리하는 그런 중금속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중금속 농도가 높은 식품들이 있죠. 그런데 정부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납에 노출되는 원인을 꼽아봤거든요. 근데 원인 1위는 의외로 뭐 수산물이나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바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의외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납에도 많이 노출되더라. 좀 아이러니하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가공식품에 이런 존재하는 중금속 납의 농도는 낮았어요. 굉장히 낮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음료수에 존재하는 중금속 납의 농도는 매우 낮아요. 정말 무시할 정도로 낮은데 문제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죠. 저도 대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정말 벌컥 먹고 수시로 정말 그냥 물처럼 마시는 건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들어오면 안 빠져요. 잘. 그러니까 계속 체내에 축적되다 보니까 실제로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1위가 가공식품이었다라는 거죠. 가공식품 중에서도 가장 기여율이 높았던 게 바로 음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농도가 낮다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서 노출량이 적으면 괜찮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 속 아질산 나트륨 최근 위험 물질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뭐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뭐 이거는 합법
첨가물입니다. 불법이 아니고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걸 쓰면 이제 보존제 역할을 너무 잘해요. 그게 또 맛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의 산화를 막고 너무 좋은 역할을 하니까 많이 쓰는 건데 저거 자체의 독성은 사실은 뭐 그렇게 좀 미미해요. 저 자체는.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육류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좀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스웨덴 연구진이 어떤 걸 밝혔냐면 저런 이런 소시지 베이컨을 아주 소량을 매일 먹는 사람일수록 실제 췌장암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실제 발표된 바가 있고요. 최근에도 역시 가공육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췌장암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아직 공식으로 통계 나온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 정말 가공육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공육을 정말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뭐 핫도그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음식에 뭐 이런 가공들 많이 조금씩 조각 형태로도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그럼 미국은 췌장암 발병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췌장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아리산나트륨을 대체하게 하는 이런 첨가제를 제가 계속 찾고 있어요. 아리산나트륨 아닌 거를 식품 첨가물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리산나트륨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소세지 베이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먹었다고 두려워하시면 너무 즐겨 드시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서에서 같은 사과라도 사과 주스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 전문가들이 단 것을 먹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사과는 그냥 사과 자체로 먹었을 때가 제일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과 주스를 만들다 보면 이게 즙을 짜잖아요. 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섬유질들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오히려 당 성분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뭐 그 상태로 너무 많은 걸 먹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과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췌장에 무리가 가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과 주스보다는 사과 더 좋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거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는 되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설탕이 안 좋아? 그러면 인공감미료 쓰면 되지. 인공감미료는 설탕보에 200배, 300배 단맛을 내니까 200분의 1만 넣으면 되거든요. 300분의 1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위험하다 한들 너무 넣는 양이 적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조차도 막 대놓고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 기준치만 잘 지켜서 먹으면 문제될 거 없다. 실제 위험하려면 뭐 제로 콜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캔 기준으로 하루에 뭐 거의 20캔 가까이 먹어야 위험하지 문제될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5년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어땠냐면 일반 캔 음료 있잖아요. 캔 이런 뭐 콜라라고 할게요. 뭐 이런 설탕 많은 그런 거든 아니면 인공감미를 넣은 뭐 이런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한 캔씩 먹는 양이 똑같이 늘어나면 똑같은 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똑같이 간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단순히 인공감미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주변 분들 이렇게 보면 학생들 보면 인공감미로 들어간 음료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안 좋아요. 저도 제 경험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는 식습관이 좀 안 좋은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단맛에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식습관이 엉망이 돼요. 왜? 음료수 같은 거 너무 좋아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자극적인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계속 맵고 달고 뭐 짜고 이런 것만 계속 찾게 돼요. 그러면서 건강상에 좋아질 게 없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렇게 인공감미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하더라도 일반 그런 걸 안 먹는 일반 설탕만 들어가 있는 그런 탄산수 같은 양끼리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똑같이 간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더라. 간질환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단맛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인공감미료니까 괜찮겠지. 천연감미료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금속 중독이나 카드뮴 중독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중금속 종류 참고로 많은데 중금속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금속 중에서 대표적으로 카드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물 실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어떤 그 쥐한테 먹인 거예요. 카드뮴을 노출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배를 시켜서 또 애가 나옵니다. 근데 애가 그 자녀가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부모가 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도 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교배시켜서 또 놨더니 어떻게 보면 손주인 거죠. 손주가 역시 간 독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세대 간의 독성이 이어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뮴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금속 중에 대표적인 게 납이라는 게 있는데 중금속 납이 신경계 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인지기능 저하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요즘 ADHD에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최대한 이런 중금속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어린이의 과잉 행동장애 원인으로 지목하여 금지 추진 중인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특정 식용색소를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냥 기준치만 정하고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식용색소, 적색염료 3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구조가 복잡하고 이름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용색소들은 막 이렇게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적색염료 3호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금지, 정확히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지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들을 이제 많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또 아이한테 어떤 뭐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밝혀져서 그런 것도 이제 금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기준치만 정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독성 결과도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좀 막 이런 규정을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무조건 약간 불구스름한 기운이 보이는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독성 결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대신 너무 지나친 섭취는 너무 인공색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너무 색깔이 선명한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과한 섭취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3D 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와 화학 물질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지금 3D 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D 펜의 원리가 뭐냐면 그 안에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면 순간 녹이면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그 필라멘트가 순간 열이 가해지면서 순간 이게 작은 미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쓰이는 소재들이 뭐냐면 보통 ABS 소재 많이 쓰이고요. 최근엔 PLA 소재, 생물해성 플라스틱이 괜찮겠지라고 해서 그런 PLA 필라멘트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ABS든 PLA 필라멘트든 그게 미세 입자 형태로 공중에 날아가게 해서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실제로 기관지를 해서 거르지 못하고 폐까지 가게 되는데 PLA를 하더라도 그렇게 입자 상태로 폐에 달라붙게 되면 폐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3D 펜을 사용하신다면 환기가 잘 되는 조건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걸 사용하게끔 지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긴 하는데 페트병 생수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돗물 자체의 수준은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데서도 검사 안 한 항목까지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검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은 정말 깨끗해요. 정말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여기가 수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관을 거치잖아요. 근데 상하수도관이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노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농무 사건도 많이 터지잖아요. 농무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그 상태는 집집마다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같은 동에 살아도 다 달라요. 같은 동에 살아도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의 노화된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돗물의 수리 상태는 다 다르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연락하시면 상하수도 사업본부에서 와서 실제 수지 검사도 해줍니다. 집에 와서 해줘요. 검사해서 안전한 상태인지 여부도 판단해 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좀 찝찝하시다. 좀 우리 집 상태 처음에 녹물도 나오는 수준이다, 수돗물. 근데 그런 건 마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적으로 정수기를 활용하시는 게 현실적인 전 대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수기가 기본적으로 역삼투막이 그 장착된 정수기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역삼투막이라고 하는 게 원래 효능이 되게 좋아요. 얼마 좋냐면 바닷물을 통과시켜도 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해수 담수할 때 쓰는 기술일 정도로 그 역삼투막이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떨까요? 역삼투막 쓰면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해수 담수할 때도 기본적으로 바닷물 고압으로 밉니다. 왜냐면 물을 노출시키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압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정수기에서 그런 식의 개념을 쓰면 당연히 물이 조금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조가 보통 다 있어요. 그런 역삼투막 기반의 그런 것들은 저수조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그런 것도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막 어떤 거는 했는데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저수가 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또 저수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직수 막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수. 저수가 없다라고 막 강조하잖아요. 넣자마자 물이 콸콸 쏟아진다라고 해서 막 강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그 필터가 있잖아요. 기공 크기가 커서 그렇습니다. 원래 순수 역삼투막은 원래
기온기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일반 물을 놔도 통과도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온기를 살짝 키운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물은 좀 빨리 나가 우리가 편하긴 하지만 그 필터닝 능력은 원래 전통 방식의 역삼투막보다는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 정도는 다 거르니까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저수가 있는 그런 정수기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좀 부피가 좀 커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수 같은 건 청소도 정기적으로 와서 해주시니까 또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가 많은 원인으로 주방 가스레인지의 유해 기체가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좀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 남자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흡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폐암 환자면 대부분 흡연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폐암 환자의 90%가 비흡연자입니다.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를 특유의 주방 문화로 좀 꼽고 있습니다. 일단 가스레인지가 하나의 또 원인일 수 있는 건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랑 전기레인지 두 가지 다 주의할 게 있는데요. 먼저 가스레인지는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냥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가 발생을 해요.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오염 물질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 전광판 보면 항상 적혀 있잖아요. 뭐 이산화질소 농도 얼마, 이런 식으로 대기질을 평가하잖아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 계속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또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까지 냈었어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기레인지는 괜찮냐? 전기레인지는 아까 말한 이산화질소 문제는 없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는 기본적으로 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면, 일단 거기서 너무 우리가 고온 조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만 넣고 끓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대표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행위, 이게 바로 문제인데, 거기서 막 우리가 예를 들어 후라이팬이라면 뭐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에 올려놓고 뭐 기름 두르고 막 이것저것 볶으면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유증기가 초미세 입자 형태로 막 날아가고요. 그 다음 각종 분해 생성물들이 또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 게 다 우린 초미세 먼지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에 안 좋겠죠. 그럼 이게 제가 그냥 추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급식 종사자분들을 최근에 조사했었어요.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 조사해 봤더니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약 32%가 폐 이상 소변을 봤습니다. 만약 연령대를 높은 연령대 한정했다면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급식 종사자분들 하루 종일 하루 8시간씩 계속 그런 유증기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몸이 폐가 안 좋아지셨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리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이런 행위들은 그런 요리보다는 좀 삶거나 그냥 끓이는 정도, 그런 요리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리하실 환기가 필수입니다. 레인지 후드 키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환기하라고 권하면 옆에 있는 거 하나만 여세요, 창문. 근데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개는 열어야 돼요. 반드시 뭔가 하나 두 개를 열어야 순환이 되면서 유해 물질 농도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꼭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하면서 요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힐링을 위해 피우는 향초나 인센스 스틱이 오히려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센스 스틱만 해도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세 입자가 발생하고요. 공기중으로 발생하게 되고,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공기중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바로 그냥 기관지를 못 거르고 기관지를 통과해서 바로 이제 폐까지 달라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에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향초든 인센스 스틱이든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좀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서, 그리고 혹시 켜셨다면 또 역시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나 헤어스프레이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뇌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먼지 제거 스프레이나 헤어 스프레이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저런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추진체가 있어야 돼요. 추진체가 있어야 돼서 쫙 발사될 수 있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를 흡입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해롭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 써야 되고요. 특히 헤어 스프레이 같은 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고분자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피막을 입히면서 약간 굳게 해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헤어스프레이 쫙 뿌리면 약간 굳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상태로. 근데 그런 고분자 피막이 형성되는데, 그 고분자 성분을 그런 식으로 쫙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그걸 우리가 호흡기로 만약에 들이마시게 되면요, 자칫 폐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말 폐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저런 것들은 좀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인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중 가장 흔한 발암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대표적인 거 하나는 저는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좀 페트병 생수. 페트병 생수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새는 거의 남용 수준이라고 봅니다. 남용될 정도로 페트병 생수는 정말 편하잖아요. 사실 외출할 때만 해도 너무 그냥 하나 갖고 다니는 게 편하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건, 제가 저렇게 저도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텀블러 좀 들고 다녔을까 이제 좋고요. 아까 말씀 페트병 생수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독성 연구가 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이미 뭐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군에 교란시킨다는 실제 임상 사람 실험 결과까지 있습니다. 사람과 실험해 본 거예요. 저런 실제로 사람을 편하게 생활하라고 한 다음에 저런 플라스틱 사용량과 특히 페트병 생수 이런 것 사용량과 이제 변을 분석해서 실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있나 봤더니 실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까지 유발하는 것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너무 습관처럼 과량 섭취하는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혹시라도 그 페트병 생수가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됐다면, 아까 정보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이런 알데히드류 같은 발암류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드시는 그 페트병 생수 얼마나 관리가 잘 됐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또 저렇게 너무 플라스틱, 너무 이게 배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100% 재활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페트병 생수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고체 연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체 연료가 작은 이런 소형 연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식 선술집이라든지, 그래서 뭐 돈카츠 집 같은 데 보면 이런 음식을 덮이기 위해서 막 불 붙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식당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실내에서 식당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가스레인지 놓는 것보다 훨씬 이게 편하니까 그걸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문제 식당도 식당인데 여전히 그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편하잖아요. 이게 딱 하나 켜놓으면 뭔가 좀 은은하고 은은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덮여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메탄올을 주원료로 쓰는 고체 연료가 쓰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메탄올이라는 게 뭐냐면 소주잔에 한 5분의 1만 담아서 제가 원샷을 하면 저는 실명합니다. 영구 실명합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게 메탄올인데, 메탄올 증기 형태로 들이마셔도 똑같습니다. 들이마셔도 시신경에 치명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유럽에서는요, 아주 예전에 자동차 워셔액에서는 못 쓰게 했어요. 자동차 워셔액에서는 아예 메탄올 못 쓰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이 돼서야 자동차 워셔액에 메탄올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밖에서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 관계자도. 밖에서 쓰는 거니까 밖에서 쓰는 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체 연료 태우게 되면 이게 타기 전에 휘발하는 메탄올들이 있어요. 증기 형태로. 특유의 막 향이 있을 텐데, 저도 옛날에 식당 갔다가 저도 한번 당했던 적이 있는데, 누가 그걸 킨 거예요. 딱 켰는데 거기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정말 모든 그 6명이 다 순간 눈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지금도 실내 뭐 전골집이라든지 가정집에서 널리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그런 걸 쓰셔야 된다면 성분명을 보셔야 됩니다. 에탄올에 적혀있는 거 쓰시는 게 좋고요. 메탄올이 적혀있는 거는 저도 실내에선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천연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천연 소재 열풍의 맹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천연하면 뭔가 안전하고 뭐 어떻게 노출돼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서 담배도 천연입니다. 담배 안전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심지어 마약 중에 어떤 일부는 또 천연입니다. 그때 무조건 천연이면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평소에 보는 플라스틱들, 그 원료는 뭘까요? 원료 다 천연이에요. 석유에서 나온 프로필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폴리프로필렌을 만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연이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게다가 어떤 거는 뭐 천연 화장품이라고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자칫 천연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빨리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피부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천연이란 말은 요새는 거의 사실 마케팅의 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든지 중요한 거는 사용 방법인 겁니다. 천연이든 아니든 사용 방법을 잘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친환경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새 뭐 이제 친환경 페인트가 많이 유행인데요. 근데 친환경 페인트가 상대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명 VOC가 적게 나오는 건 맞긴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용제들을 써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용제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휘발하는 과정에서 그게 곧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페인트를 썼다 하더라도 새로 인테리어 하셨거나 새로 집 그런 페인트를 발랐다면 충분히 어떤 베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충분히 그거를 날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다음에 입주하거나 또는 자리를 비우실 때 충분히 브레이크아웃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립백 커피 티백처럼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제품이 우리 몸에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드립백 커피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 드립백 커피에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됐습니다. 관찰됐던 거는 이제 반합성 섬유라고 불리는 레이온이라는 그런 것들과 PP, PE, PET 같은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드립백 커피가 편한 건 맞지만 가능하시다면 바로 뭐 스테인리스 망이라고 하죠. 그런데다가 스테인리스 망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뭐 우려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티백 같은 경우도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역시 그것도 똑같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뭐 수억 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생분해성 그런 소재로 만든 티백 망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가장 유명한 게 PLA라고 하는 그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문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분해되는 건 아닙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동안 또 독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좀 스테인리스 망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사용할 때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이 이런 건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다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위험성이 있다고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사용 방법만 잘 지키면 위험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집 주방에 다 칼이 있잖아요. 근데 칼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너무 유용하지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 방법 잘 지키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피하면서 살고 싶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랑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것도 노출량이나 노출 횟수가 적으면 안 위험하고요. 좀 덜 위험한 것도 노출량과 노출 횟수가 늘어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대표로 중금속만 예를 들어도 중금속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식품은 다 기본적으로 중금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출량이나 노출 횟수가 적으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뭔가 과한 섭취해서 너무 많이 중금속이 쌓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용 방법, 어떤 여러 가지 안전 수칙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또 여러 유튜브 채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사냐, 뭐 불안하다, 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또 너무 또 우려하시는 경우들 보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입니다. 모든 건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사항만 잘 지키면 거꾸로 위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정져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위험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